여러분, 아주 이상한 사실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주 어딘가에 혼자 떠다니는 쿼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빅뱅이 일어난 지 약 138억 년이 지났지만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고립된 쿼크가 발견된 적이 없어요.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그 이유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단순히 작은 입자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무게의 99%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가장 기묘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쿼크가 어떻게 발견되었는가에 대한 역사 수업이 아닙니다. 자연이 왜 하나의 특정한 규칙을 이토록 완강하게 지키는지 그 이유를 같이 파헤쳐보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죠.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던진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화면도,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도, 여러분의 손도 모두 뭔가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뭔가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학교에서 우리는 원자를 배웠습니다. 원자 안에는 원자핵이 있고 그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고요.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 안에는 쿼크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 물질의 마지막 벽돌이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배우셨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에는 아주 기묘한 오류가 하나 숨어 있어요. 아니, 오류라기보다는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간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쿼크가 물질의 기본 단위라면 왜 우리는 쿼크를 단 한 번도 혼자 있는 모습으로 본 적이 없는 걸까요? 양성자를 잡아당겨서 쿼크 하나를 꺼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두 개의 쿼크를 서로 떼어놓으려고 아무리 세게 잡아당겨도 결코 혼자 있는 쿼크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기면 당길수록 더 강한 힘이 그것들을 붙들고 있어요. 도대체 왜일까요? 무엇이 쿼크를 이렇게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걸까요? 물리학자들은 처음에 이것을 그냥 강력이 세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강한 핵력, 즉 강력이 그 어떤 힘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요.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강하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겠지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설명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모든 힘을 생각해 보세요. 중력이든 전자기력이든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해집니다. 지구에서 달로 멀어지면 중력이 약해지죠. 자석을 멀리 떼어놓으면 끌어당기는 힘이 줄어들고요. 이건 자연의 기본적인 행동 방식입니다. 거리가 늘면 힘이 줄어드는 것. 그런데 강력은 다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쿼크들이 서로 아주 가까이 있을 때 강력은 사실상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쿼크들은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행동해요. 마치 아무런 구속도 없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쿼크들을 서로 떼어놓으려고 거리를 벌리기 시작하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반전됩니다. 강력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건지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과 반대입니다. 가까우면 자유롭고 멀면 갇힌다. 이게 강력의 본질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어요. 점근적 자유성. 가까울수록 자유롭다는 의미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있다가 이 이름이 아주 정확하다는 걸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강력은 다른 모든 힘과 반대로 행동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쿼크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쿼크들 사이를 오가는 다른 존재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글루온입니다. 글루온, 영어로 글루, 즉 풀이나 접착제라는 뜻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쿼크들을 서로 붙여주는 입자라는 거죠. 그런데 글루온은 다른 힘을 전달하는 입자들과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빛, 즉 광자는 전자기력을 전달하는 입자인데 광자 자체는 전하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자들은 서로를 밀거나 당기지 않아요. 그냥 쭉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전기장선이 사방으로 퍼지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글루온은 다릅니다. 글루온 자체가 색 전하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글루온이 글루온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힘을 전달하는 입자가 스스로 그 힘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거미줄을 상상해 보세요. 거미줄은 한쪽을 잡아당기면 줄 전체가 팽팽해지잖아요. 사방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당기는 방향으로 집중됩니다. 두 쿼크 사이의 글루온도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쿼크들이 멀어지려고 하면
글루온들이 서로를 끌어당기면서 두 쿼크 사이에 하나의 얇고 팽팽한 관, 일종의 글루온 튜브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 튜브의 놀라운 점은 거리가 아무리 늘어나도 굵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겁니다. 튜브 안에 담긴 에너지의 밀도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튜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총 에너지는 거리에 비례해서 계속 증가합니다. 2배 당기면 에너지도 2배, 10배 당기면 에너지도 10배.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이건 마치 고무줄인데 끊어지지 않는 고무줄입니다. 당기면 당길수록 저항이 커지고 에너지가 쌓이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쿼크 하나를 꺼내려면 이론적으로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쿼크가 영원히 갇혀 있는 이유입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출구가 없는 게 아니라 출구를 만들려면 우주 전체의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색 가둠, 영어로는 color confinement라고 합니다. 이름이 왜 색깔이냐고요? 쿼크는 실제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가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깔이 아니에요. 이건 수학적 속성에 붙인 이름인데 빛의 삼원색에서 빌린 겁니다. 빨강, 초록, 파랑을 섞으면 흰색, 즉 무색이 됩니다. 자연에서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입자는 이 세 가지를 합쳤을 때 무색이 되는 조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성자에는 3개의 쿼크가 있고 각각 다른 색 전하를 갖습니다. 빨강, 초록, 파랑, 합치면 무색. 자연이 허용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그냥 수학적 편의를 위한 이름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이 색 전하의 개념이 강력의 모든 행동 방식을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칩니다. 강력이 이렇게 완강하다면 이 쿼크들을 억지로 떼어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미줄을 충분히 세게 잡아당기면 결국 끊어지잖아요. 글루온 튜브도 충분한 에너지로 끊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해봅시다. 머릿속에서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아부어 두 쿼크를 서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거미줄처럼 생긴 글루온 튜브가 점점 길어지고 그 안에 에너지가 쌓여갑니다.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고. 그러다 어느 순간 튜브 안에 담긴 에너지가 충분히 커집니다. 그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공식이 떠오르실 겁니다. 에너지는 질량의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값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에너지는 질량이 될 수 있고 질량은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글루온 튜브 안에 쌓인 에너지가 어느 문턱을 넘는 순간 그 에너지가 새로운 쿼크와 반쿼크 한 쌍을 만들어냅니다. 갑자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2개의 쿼크를 떼어놓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4개의 쿼크가 생깁니다. 2쌍으로 나뉘어서 각각 새로운 입자를 만드는 거예요. 혼자 있는 쿼크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고 대신 색 전하가 서로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입자들이 탄생합니다. 이걸 하드론하라고 합니다. 자유로운 쿼크를 꺼내려는 모든 시도는 쿼크를 꺼내는 대신 새로운 입자를 만드는 행위로 바뀝니다. 저는 이게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자연이 혼자 있는 쿼크를 거부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안 돼라고 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 에너지 넣어봐 라고 하면서 그 에너지를 새로운 물질로 바꿔버립니다. 탈출 시도 자체를 창조의 행위로 전환하는 거죠. 거미줄을 끊으려 하면 끊어지는 대신 새로운 거미줄이 생기는 것처럼요.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주변에서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유럽에 있는 입자 가속기 LHC를 아시나요?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 지하에 있는 거대한 원형 터널인데 둘레가 약 27km입니다. 지하철 몇 개 역 사이의 거리 정도 되는 원형 터널을 양성자가 빛의 속도에 아주 가까운 속도로 달려요. 그리고 정해진 지점에서 서로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 충돌의 순간, 충돌 지점에서는 태양의 중심부보다 수십억 배 이상 뜨거운 상태가 찰나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찰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양성자 내부의 쿼크와 글루온들이 충돌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에너지가 수십, 수백 개의 새로운 입자들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입자들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쌍을 이루어 새로운 입자를 만들고요. 혼자 있는 쿼크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 색 전하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뭉칩니다. 감지기에는 수십 개의 입자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찍힙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제트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제트 패턴을 분석해서 충돌 직후에
어떤 쿼크가 얼마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역추적합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쿼크들이 이렇게 강하게 묶여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쿼크들이 자유로워질 수 없는 걸까요? 우주 어딘가에는 쿼크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태가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딱 하나의 조건 아래에서요. 온도입니다. 쿼크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건 에너지가 아니라 극단적인 온도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물질을 이루는 모든 입자들이 너무나 빠르게 움직여서 서로 뭉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뜨거운 상태가 되면 쿼크와 글루온이 개별 입자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 전체 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를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온도로 따지면 몇 조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태양의 중심 온도가 약 1500만 도 정도인데 그보다 수십만 배 이상 뜨거운 거예요. 이런 상태가 실제로 존재했던 적이 있을까요? 네. 빅뱅 직후 우주 탄생 이후 10만 분의 1초 이내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우주가 바로 이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 상태였습니다. 그 아주 짧은 순간에 지금의 원자 핵이나 양성자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쿼크와 글루온이 자유롭게 이리저리 움직이는 거대한 수프 같은 상태였죠. 그러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고 쿼크들이 서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탄생하고 그것들이 뭉쳐서 원자핵이 되고 거기에 전자가 붙어 원자가 되고 그 원자들이 모여 우리를 이루게 됩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원자들은 우주가 탄생한 지 10만 분의 1초도 안 되는 그 찰나에 쿼크와 글루온이 뭉쳐서 만들어진 것들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 물리학자들이 실제로 만들어냈습니다. 미국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의 RHIC라는 가속기에서 그리고 LHC에서도 금이나 납 같은 무거운 원자핵을 아주 빠른 속도로 충돌시키면 찰나의 순간에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 상태가 형성됩니다. 10의 23승 초, 즉 1초에 1조의 1조분의 1 정도 되는 시간 동안요. 그리고 이 상태를 분석하면서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것이요.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는 기체처럼 행동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사실은 거의 완벽한 액체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점성이 거의 없는 완벽한 유체, 양자역학적으로 가능한 가장 낮은 점성에 가깝게 행동한다고요.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조도에 달하는 온도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그게 마치 물처럼, 아니 물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흐르는 유체라는 거예요. 우주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밀도 높은 물질이 동시에 가장 완벽하게 흐르는 물질이기도 한 겁니다. 자연은 정말 예상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칩니다. 우리는 지금 쿼크가 왜 혼자 있지 못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거미줄 같은 글루온 튜브 때문에 쿼크들이 결코 멀어질 수 없다는 것도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쿼크들이 이렇게 강하게 묶여 있다면 그 결합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겠죠. 그 에너지는 어디 있는 걸까요? 여러분 몸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게 가장 기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가장 오래 기억하실 부분이기도 합니다. 파인만식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몸무게는 어디서 왔을까요? 음식에서 왔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음식을 더 파고 들어가면 분자, 원자, 원자핵, 양성자와 중성자, 쿼크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가장 마지막 단계인 쿼크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양성자 하나를 구성하는 쿼크 3개를 꺼내어서 따로따로 질량을 달아봅니다. 3개를 합치면 얼마가 될까요? 양성자 질량의 몇 퍼센트가 나올까요? 약 1%입니다. 나머지 99%는 어디 있을까요? 글루온의 에너지입니다. 쿼크들 사이를 무한히 빠르게 오가면서 결합을 유지하는 글루온들, 그리고 그 격렬한 운동 에너지, 그 상호작용 에너지, 그게 양성자 질량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몸무게의 99% 이상은 실제로 물질의 무게가 아닙니다. 에너지입니다. 글루온이라는 입자가 쿼크들 사이를 오가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양성자를 양성자답게 만들고 그것이 원자핵을 이루고 원자를 이루고 분자를 이루고 여러분을 이룹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몸무게계에 올라서서 70kg이 나온다면 그중 쿼크와 전자 자체의 순수한 질량은 1kg도 안 됩니다. 나머지 69kg 이상은 아인슈타인의 E=mc C=가 말하는 그 에너지가 질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에너지의 소용돌이가 만들어내는 패턴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단단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느낌, 발로 땅을 밟으면 밀리지 않는다는 느낌, 손으로 테이블을 치면 저항을 느끼는 것. 이것은 테이블과 손의 원자들이 서로 가까이 올 때 전자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전자기력 안쪽, 원자핵 안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고체 물질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공간은 비어 있고 거기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만드는 건 글루온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입니다. 이건 그냥 재미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물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더 깊이 밀어보겠습니다. 쿼크는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6가지 종류가 있어요. 업 쿼크, 다운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참 쿼크, 바텀 쿼크, 탑 쿼크 이렇게 6가지가 세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의 질량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업 쿼크는 양성자 질량의 약 0.2%밖에 안 되는 아주 가벼운 입자입니다. 다운 쿼크도 비슷하게 가볍고요. 이 두 개가 우리 주변의 물질을 이루는 가장 흔한 쿼크입니다. 양성자는 업 쿼크 2개와 다운 쿼크 하나로, 중성자는 업 쿼크 하나와 다운 쿼크 2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탑 쿼크는요? 탑 쿼크 하나의 질량이 양성자 질량의 약 180배입니다. 단 하나의 기본 입자가 원자 전체에 맞먹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금 원자 하나와 비슷한 질량입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질량을 가질까요? 여기서 물리학자들은 히그스 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장이 있고 각 입자가 이 장과 얼마나 강하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 질량이 결정된다는 거죠. 탑쿼크는 이 히그스 장과 아주 강하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고 업쿼크는 약하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가벼운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왜 히그스 장과의 결합 강도가 이렇게 다른지는 아직 현재 물리학이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질문입니다. 왜 하필 이 값들일까? 왜 탑쿼크는 이렇게 무거울까? 이런 것들은 표준 모형이 답을 주지 못하는 미해결 질문들입니다. 물리학이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이건 우리도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탑쿼크에 대해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탑쿼크는 수명이 극단적으로 짧습니다. 10에 25승초 정도. 이건 쿼크들이 서로 뭉쳐서 양성자 같은 입자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탑쿼크는 다른 쿼크와 뭉쳐서 입자를 만들기도 전에 이미 붕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탑쿼크는 쿼크 중에서 유일하게 색전하를 중성화하는 파트너 없이 잠깐 존재합니다.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쿼크 상태 그 자체로요. 물론 그 순간이 너무나 짧아서 우리가 직접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존재한다는 건 흥미롭습니다. 우주의 규칙에 아주 잠깐, 찰나의 예외가 존재한다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 한 발 더 물러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쿼크가 왜 혼자 있을 수 없는지를 이해했습니다. 글루온 튜브, 색가둠, 그리고 그 에너지가 우리 질량의 대부분이라는 것도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물리학자들은 애초에 쿼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직접 볼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발견한 걸까요? 이 이야기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물리학자들은 가속기를 이용해 입자들을 충돌시키면서 새로운 입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입자가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새로운 입자가 나왔습니다. 수십 개, 그 다음엔 수백 개.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입자 동물원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얼마나 당혹스러운 상황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주의 근본 법칙이 단순하고 아름답다면 기본 입자도 몇 개 안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백 개가 쏟아지는 거예요. 우주가 이렇게 복잡하고 무질서할 리 없다는 느낌, 뭔가 더 깊은 패턴이 있어야 한다는 직감, 그 직감이 맞았습니다. 1964년 물리학자 머리 겔만이 제안했습니다. 이 수백 개의 입자들이 사실 전부 기본 입자가 아니라 더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 더 작은 입자들, 그게 쿼크였습니다. 세 종류의 쿼크만 있으면 이 수백 개의 입자들이 모두 그 조합으로 설명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복잡함이 세 개의 단순함으로 정리된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이론을 믿지 않는 물리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고요? 분수 전하 때문이었습니다. 전하라는 건 항상 정수입니다. 전자 하나의 전하를 1이라고 하면 모든 입자의 전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정수여야 한다는 게 당시까지의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쿼크는 전하가 3분의 2 혹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분수 전하. 당시 물리학자들에게 이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이런 입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믿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쿼크를 그냥 수학적 편의를 위한 가상의 존재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실제 입자라기보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한 수학적 트릭이라고요. 그런데 1968년 스탠퍼드 선형 가속기 센터에서 결정적인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전자를 아주 빠른 속도로 가속시켜서 양성자에 쏩니다. 만약 양성자가 단단하고 균일한 공이라면 전자들은 비교적 작은 각도로 산란될 겁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는 달랐어요. 전자들 중 일부가 예상보다 훨씬 큰 각도로 튕겨 나왔습니다. 이건 양성자 내부에 아주 딱딱하고 작은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전자가 그것에 부딪혀서 크게 튕긴 것이거든요. 러더퍼드가 핵을 발견할 때와 똑같은 원리였습니다. 양성자 안에 점처럼 작은 구조물이 있다는 것. 그게 쿼크의 첫 번째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이후 수십 년의 실험을 통해 쿼크의 존재는 확실해졌고 6종류의 쿼크가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발견된 건 탑쿼크인데 1995년이었습니다. 겔만이 쿼크 이론을 제안한 지 30년 이상 지난 후였어요. 30년. 이론이 나오고 30년이 지나서야 그 이론의 마지막 조각이 확인된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고요? 탑쿼크가 너무 무거워서 아무리 강력한 가속기로도 만들어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가속기가 완성되기를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그 탑쿼크를 발견한 가속기, 미국 페르미 연구소의 테바트론에는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관여했습니다. 한 가지 입자를 확인하기 위해 수천 명이 수년을 함께 일한 거예요. 과학이라는 게 어떤 건지 느껴지시나요? 단순히 실험실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질문을 두고 수십 년, 수천 명이 함께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확인되는 이론을 제안하는 것. 그게 진짜 과학적 상상력입니다. 파인만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과학은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질문을 하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에서 아직 다루지 않은 흥미로운 차원이 하나 있습니다. 쿼크들이 서로를 결합시키는 글루온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글루온이 스스로 색전하를 갖는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힘을 전달하는 입자가 그 힘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차이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자기력을 전달하는 광자를 생각해 보세요. 광자는 전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자들끼리는 서로 힘을 미치지 않아요. 광자들이 서로 교차해도 그냥 지나칩니다.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장, 자기장은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글루온은 다릅니다. 글루온이 글루온과 상호작용합니다. 힘을 전달하는 입자들끼리 서로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차이 하나가 강력의 모든 독특한 성질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가까우면 자유롭고 멀면 갇히는 것, 글루온 튜브가 형성되는 것, 쿼크 감금이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이 글루온이 스스로 색 전하를 가진다는 하나의 사실에서 파생됩니다. 물리학에서 이런 걸 자기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힘의 매개 입자가 스스로 그 힘을 느끼는 것. 그리고 이 성질이 있는 힘이 우주에서 가장 강한 힘이라는 게 어쩌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우연이 아니다라고 확언할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상호작용이라는 성질이 강력을 이렇게 독특하게 만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걸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약한 핵력을 전달하는 입자들, W 보손과 Z 보손이라는 입자들도 사실 자기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입자들이 매개하는 양력도 강력과 비슷한 종류의 특성을 일부 가집니다. 반면에 중력을 전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입자, 중력자는 이론적으로는 스스로 중력을 느껴야 합니다.
중력자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에너지가 있으면 중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력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중력을 양자역학의 틀 안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현재 물리학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현재 물리학이 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네 가지 근본 힘을 하나의 통합된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 그 이론이 있다면 왜 강력은 가까울수록 자유롭고 멀수록 갇히는지, 왜 중력은 사방으로 퍼지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원리에서 나와야 할 겁니다. 그 이론이 아직 없습니다. 찾고 있는 중이에요. 물리학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하고 계산하고 실험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쯤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는 오늘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쿼크라는 양성자 크기의 수천 분의 1밖에 안 되는 입자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글루온을 만났고 색 전하를 이해했고 쿼크 감금을 알게 됐고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라는 우주 초기의 상태를 탐구했고 중성자별의 가능성도 이야기했고 우리 몸무게의 기원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작은 것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요. 여러분, 손의 무게, 의자의 단단함, 벽의 저항, 이것들은 쿼크들이 서로를 붙들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138억 년 전부터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연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그 연결의 가장 복잡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쿼크 이야기가 단순히 작은 입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우리와 우주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다면 그 숨 속에 있는 산소 원자들의 원자 핵 안에서도 쿼크들이 글루온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연결들이 여러분을 여러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쿼크가 항상 2개 혹은 3개가 모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성자는 3개, 중간자는 2개, 이게 규칙이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규칙,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자연은 2개와 3개 외에 다른 조합도 허용합니다. 색 전하의 합이 무색이 된다는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수학적으로 따지면 4개의 쿼크로 이루어진 입자도 가능하고 5개로 이루어진 입자도 가능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걸 테트라 쿼크, 펜타 쿼크라고 부릅니다. 4개의 쿼크, 5개의 쿼크라는 의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것들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 LHC의 실험팀이 실제로 이 입자들을 관찰했습니다. 5개의 쿼크로 이루어진 펜타쿼크 후보가 발견된 거예요. 이후 추가 실험을 통해 여러 종류의 이런 이국적인 입자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안정된 물질은 대부분 양성자와 중성자, 즉 3개의 쿼크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빅뱅 직후의 우주에서는 에너지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이런 이국적인 입자들이 훨씬 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주가 지금처럼 안정된 원자들로 가득 차기 전 그 격동의 순간에 어떤 물질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이해하는데 이 이국적 입자들이 열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성자별입니다. 중성자별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이 수명을 다하고 폭발하면 중심부가 극단적으로 압축됩니다. 지름이 불과 20km 정도인데 질량은 태양과 맞먹는 그런 천체가 되는 거예요. 설탕 한 티스푼의 중성자별 물질이 지구에서 수억 톤에 달하는 무게를 가지는 그 정도 밀도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극단적인 압력이 가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부 물리학자들은 중성자별의 깊은 내부, 그 극단적인 압력 속에서 중성자들을 이루고 있는 쿼크들이 다시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빽빽하게 눌리면 개별 양성자나 중성자 안에 쿼크가 갇혀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성자별 중심에는 쿼크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쿼크 물질이 있을 수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쿼크별이라고도 부르는 이 상태는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쩌면 우주 어딘가에는 쿼크들이 자유롭게 존재하는 상태가 있는 겁니다.
빅뱅 직후의 뜨거운 수프에서 혹은 중성자별의 극단적인 압력 아래서요. 극단의 온도와 극단의 밀도. 그 두 가지 조건에서만 쿼크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조건에서는 항상 파트너와 함께입니다. 이게 우주가 선택한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아마 퇴근길 지하철 아니거나 집에서 쉬면서이거나 아니면 잠들기 전 누워서이실 수도 있겠죠. 지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보이는 모든 것들, 만져지는 모든 것들, 의자, 바닥, 벽, 여러분의 손, 이것들을 이루는 원자들, 그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들, 그 안에 쿼크들, 그 쿼크들 사이를 지금 이 순간에도 근로원들이 초당 상상도 할 수 없는 횟수로 오가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색 전하를 교환하면서 거미줄처럼 얽힌 관계망을 유지하면서 여러분이 딱딱하다고 느끼는 이 세상의 단단함, 그 단단함의 근본은 사실 관계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연결입니다. 단단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연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연결이 없다면 우주의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물리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잠을 못 잤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낯선 것인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얼마나 기이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가 불안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안정감을 준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연결이라는 건 무너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쿼크가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것, 항상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는 것, 관계 속에서만 완전해진다는 것. 이게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층에 새겨진 규칙이라는 게 어쩐지 묘하게 위안이 됩니다. 물론 이건 물리학을 넘어서는 해석입니다. 물리학이 그런 교훈을 주려고 쿼크 감금을 설계한 건 아닙니다. 자연은 그냥 그렇게 작동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뭔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조금 더 넓은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쿼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쿼크가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것, 글루온 튜브라는 거미줄 같은 결합 에너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에너지가 우리 몸무게의 대부분을 이룬다는 것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하나의 아주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자연은 이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을까요? 잠깐요. 설계라는 단어는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연이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 게 아니니까요. 대신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왜 자연의 법칙이 이런 형태인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강력이 왜 거리가 멀어질수록 강해지는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왜 색 전하가 3종류인가? 왜 쿼크가 6종류인가? 이런 것들은 왜 이 숫자여야 하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의 물리학은 이 질문에 완전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표준 모형이라는 현재 우리가 가진 가장 성공적인 물리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쿼크를 포함한 기본 입자들의 행동을 아주 정밀하게 예측합니다. 실험과 소수점 아래 여러 자리까지 일치하는 예측을요. 하지만 표준 모형은 이런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왜 쿼크의 질량이 이 값이냐? 왜 3세대의 쿼크가 있냐? 왜 강력은 이렇게 작동하냐? 이것들은 표준 모형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측된 값으로 집어넣는 수치들입니다. 측정해서 알아냈지 이론에서 예측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표준 모형은 중력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거시 세계를 지배하는 중력과 미시 세계를 지배하는 양자역학을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하는 것. 이것이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미해결 과제 중 하나입니다. 암흑 물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물질의 대부분은 우리가 보는 일반 물질이 아닙니다. 무언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물질이 있고 그것이 중력을 통해 은하와 은하단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암흑 물질이 쿼크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뭔지는 모릅니다. 이것들이 아직 현대 물리학이 답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야기할 때 어떤 허탈함보다는 어떤 설렘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미해결 질문들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물리학에 뭔가 더 깊은 층이 있다는 의미니까요. 리처드 파인만 같은 물리학자들이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엉터리 전제가 숨어 있는지를 의심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표준 모형도 완전한 그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 중 일부는 더 깊은 이론이 나왔을 때, 그건 더 근본적인 원리의 특수한 경우였구나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마치 뉴턴의 역학이 틀린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왔을 때 그것의 특수한 경우임이 밝혀진 것처럼요. 그리고 만약 쿼크도 더 작은 무언가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더 작은 것들도 혼자서는 존재하지 못한다면, 자연의 이 깊은 원칙이 더 깊은 층에서도 계속된다면, 물론 지금으로서는 그 답을 모릅니다. 쿼크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질문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왜? 라는 질문을 품었다면 그 질문 자체가 이미 과학적 사고의 시작입니다. 왜 이런 규칙이 있지? 왜 자연은 이렇게 작동하지? 이 질문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파인만이 말한 과학의 정신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드린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몸무게의 99%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답을 압니다. 글루온들이 쿼크들 사이를 오가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입니다. 연결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138억 년 전 빅뱅 직후 10만 분의 1초 이내의 찰나에 쿼크들이 서로를 붙들기 시작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 붙들음이 지금 여러분 손의 무게를 만들고 있습니다. 137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쿼크들은 단 한 번도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파트너와 함께였습니다. 거미줄 같은 글루온의 관계망 속에서요. 그리고 그 관계망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의 모든 세포에서, 모든 원자에서, 모든 양성자와 중성자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초당 셀 수 없이 많은 횟수로.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단단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사실은 에너지입니다.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주 탄생의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요. 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왜 하필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걸까요? 쿼크가 3종류의 색전하를 갖고 글루온이 8종류가 있고 강력이 가까울수록 약해지고 멀수록 강해지는 것. 이것들이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리학자들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탐구합니다. 미세 조정 문제라고도 하는데요. 자연의 기본 상수들이 지금과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우주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강력이 지금보다 조금만 약했다면 양성자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못했을 겁니다. 양성자가 없으면 수소 원자가 없고, 수소 원자가 없으면 별이 만들어지지 않고, 별이 없으면 탄소나 산소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합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는 형태의 생명체는 불가능했겠죠. 반대로 강력이 지금보다 조금만 강했다면 양성자들이 너무 쉽게 뭉쳐서 수소 대신 헬륨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주류를 이루었을 테고, 그것도 우주의 화학을 완전히 바꿔놓았을 겁니다. 지금 우주가 이런 형태를 갖게 된 건 강력이 지금 이 강도이기 때문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 이 값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과학은 이 질문에 완전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물리학자들은 다중 우주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우주가 있고 각 우주마다 자연 상수들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우주는 우연히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상수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요. 어떤 물리학자들은 이 상수들이 사실 독립적인 게 아니라 더 깊은 원리에서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더 근본적인 이론이 있고 그 이론에서 이 상수들이 자연스럽게 결정된다는 거죠. 어떤 물리학자들은 그냥 이 값이야 라고 합니다. 이 값이 왜 이 값인지를 물어보는 건 의미 없는 질문이라고요. 그냥 그런 거라고요. 이 3가지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건 물리학의 솔직함입니다.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파인만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모른다를 인정하는 게 거짓답을 갖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모른다고 인정해야 알기 위해 더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 미해결 질문들, 왜 강력이 이 강도인지, 왜 쿼크가 6종류인지, 왜 자연이 이 형태인지, 이것들이 물리학의 다음 걸음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세상 어딘가에서는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누군가가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 새벽 2시에 뭔가를 계산하고 이상한 결과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서요. 그 누군가들의 이야기가 100년 후에는 오늘 우리가 쿼크를 이야기하듯 이야기될지도 모릅니다. 과학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한 세대가 질문을 던지고 다음 세대가 그 질문에 답하면서 또 새로운 질문이 생기고 이 과정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쌓인 이해가 기술이 되고 그 기술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만들고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기차를 만들고 여러분이 쓰는 약을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게 과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이야기에서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쿼크는 왜 혼자 존재할 수 없는가? 이 질문의 답을 우리는 이제 여러 층위에서 이해했습니다. 글루온 튜브, 색가둠, 양자색 역학,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몸무게의 대부분이 연결의 에너지라는 것도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단순한 답이 있습니다. 쿼크가 혼자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자연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색전화가 불균형한 상태는 자연에서 오래 존재하지 못합니다.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만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쿼크들은 항상 함께입니다. 항상 균형을 이루면서. 그리고 그 균형이 우리 우주의 물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균형을 이루는 것들만이 오래 존재한다는 것. 이게 우주가 138억 년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 어떨까요? 조금 엉뚱한 질문이지만요. 우리가 쿼크를 직접 볼 수 없다면 그게 정말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학에서 자주 나오는 긴장감이거든요.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것, 측정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하냐는 거요. 사실 물리학에서 이런 상황은 자주 있습니다. 중성미자라는 입자도 직접 보기가 극히 어렵고 블랙홀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 환경을 통해 추론합니다. 원자도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존재를 알 수 있었어요. 방법은 간접 증거입니다. 쿼크의 경우 세 가지 종류의 간접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구조 함수입니다. 전자를 양성자에 쏴서 어떻게 튕겨 나오는지를 분석하면 양성자 내부의 작은 점 입자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운동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쿼크 이론의 예측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둘째, 입자 스펙트럼입니다. 수백 개에 달하는 하드론들의 질량과 전하, 스핀 같은 속성들이 쿼크 조합 이론으로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예측하지 못한 입자가 발견되었을 때 쿼크 이론이 그 입자를 설명하고 나서야 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제트 현상입니다. 고에너지 충돌에서 나오는 입자들이 특정 방향으로 뭉쳐서 나오는 패턴. 이 제트의 방향과 에너지 분포가 충돌 순간에 쿼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이 세 가지 증거, 각각 완전히 다른 실험과 다른 방법으로 얻어진 증거들이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킵니다. 쿼크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에서 이렇게 다양하고 독립적인 방법으로 같은 결론이 나올 때 우리는 그걸 강한 증거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완전한 확실성은 아닙니다. 과학은 항상 최선의 현재 모형이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더 많은 데이터, 더 좋은 이론이 나오면 수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학의 강점입니다.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아는 최선을 말하는 것, 그리고 더 좋은 증거가 나오면 기꺼이 업데이트하는 것. 이 점에서 쿼크 이야기는 그냥 입자 물리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이어야 하는가? 여러분이 퇴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면 그 스마트폰 안에서 전자들이 회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전자들의 거동은 양자역학으로 설명되고 양자역학은 쿼크와 같은 기본 입자들의 세계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발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기술의 상당 부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것을 탐구한 사람들의 결실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흔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지식이 실제 세계를 바꾸는 것, 이것이 과학이 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쿼크 이야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실 색전화의 논리입니다. 자연에서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색전화의 합이 무색이어야 한다는 규칙. 빨강, 초록, 파랑이 합쳐져 흰색이 되듯이, 혹은 어떤 색과 그 보색이 합쳐져 흰색이 되듯이, 무색이 아닌 것은 오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연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모든 물질은 어떤 식으로든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불균형한 상태는 자연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물리학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물리학 이상의 무언가를 말하는 건지 아닌지는 각자가 판단하실 일입니다. 저는 그냥 이 사실이 흥미롭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주의 가장 깊은 층에서 자연은 균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빅뱅 이후 138억 년 동안 쿼크들은 그 균형 속에서 살아왔고 그 균형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 어딘가에서 그 균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글루온들이 오가면서 색전하가 균형을 이루면서 쿼크들이 서로를 붙들면서요. 여러분은 지금 우주에서 가장 정교한 균형의 결과물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기묘한 층에 도달했습니다. 쿼크들이 영원히 함께여야 한다는 자연의 법칙,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결합 에너지가 우리를 이루는 대부분의 질량이라는 것. 여기서 한 번 더 뒤집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점을 완전히 바꿔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쿼크 감금을 말하자면 하나의 제약으로 봤습니다. 쿼크가 혼자 나오려고 하는데 자연이 막는다. 뭔가 갇혀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시점을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쿼크는 혼자서는 불완전합니다. 색 전하가 하나만 있으면 자연의 균형이 무너지거든요. 쿼크들이 함께 있는 것은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비로소 완전해지는 겁니다. 빨강, 초록, 파랑이 합쳐져야 무색이 되고 그 무색인 상태에서만 이 우주에서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쿼크 하나는 의미가 없습니다. 셋이 함께일 때 혹은 쿼크와 반쿼크가 쌍을 이룰 때 비로소 자연이 허용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개별 입자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쿼크 하나가 물질의 최소 단위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자연이 허용하는 최소 단위는 서로 균형을 이루는 쿼크들의 조합입니다. 단독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입니다. 이 거미줄, 이 글루온의 관계망이 없다면 이 우주에 물질이 없습니다. 별도 없고 행성도 없고 우리도 없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강력을 설명하는 이론을 양자색 역학, 영어로 QCD라고 부릅니다. 쿼크가 가진 색 전하의 역학, 이 이론은 현재 우리가 가진 가장 정밀한 물리 이론 중 하나입니다. 소수점 아래 여러 자리까지 실험과 일치하는 예측을 해냅니다. 그런데 이 이론에도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색 가둠을 수학적으로 완전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쿼크가 왜 혼자 있을 수 없는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하는 것. 이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 양, 밀수 존재와 질량 간극이라는 문제는 밀레니엄 상금 문제 중 하나입니다. 수학적으로 해결하면 100만 달러를 받는 7개의 문제 중 하나예요. 실험에서는 색 가둠이 일어난다는 게 명백하지만 왜 일어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수학으로 증명하는 건 아직 아무도 못했습니다. 물리학이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게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일어나는지는 아직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인류가 쿼크를 발견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자연의 가장 깊은 층에는 아직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직함이야말로 진짜 과학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이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몸무게의 99%가 쿼크가 아니라 에너지라고요. 글루온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라고요. 이게 단순한 물리 지식으로 끝나면 아쉽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세요. 그 손이 느껴지시나요?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온기가 느껴지시나요? 그 무게의 99% 이상은 글루온이라는 작디작은 존재들이 쿼크들 사이를 초당 셀 수 없는 횟수로 오가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입니다. 물질이라는 게 사실 에너지의 응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에너지는 연결의 에너지입니다. 쿼크들이 서로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요. 우리를 이루는 건 물질의 무게가 아닙니다. 관계의 에너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손을 조금 다르게 느끼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우주 어딘가에 혼자 떠다니는 쿼크는 단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처음에는 이게 이상하게 들렸을 겁니다.
왜 자연이 이런 규칙을 고집하는 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해한 것은 그 규칙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쿼크들이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고 그 필요가 거미줄 같은 글루온의 관계망을 만들고 그 관계망의 에너지가 우리 우주의 물질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쿼크가 없다는 건 단순히 자연이 쿼크를 가두는 게 아닙니다. 자연이 관계를 통해서만 물질을 만드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건 물리학이 말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쩌면 그 이상의 무언가를 가리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이상의 무언가가 무엇인지는 여기서부터는 물리학이 아니라 해석의 영역입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함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쿼크와 글루온의 이야기, 거미줄처럼 서로를 붙드는 힘, 그리고 그 힘이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대부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이 이야기가 오늘 하루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아주 조금 바꿔놓았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이상한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여러분 손을 한번 더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손의 무게를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